이 이야기는 필리핀 북부의 광활한 사탕수수밭에서 시작됩니다. 동이 틀 무렵 사탕수수밭으로 들어서던 농부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빼곡한 사탕수수들 사이로 핏자국이 보인 겁니다. 혈흔을 따라서 들어간 곳에서 발견된 것은 성인 남녀 두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성 피해자는 앉은 자세로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져 쓰러져 있었고요. 두 번째 여성 피해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남성의 시신이 있었던 겁니다. 유니폼과 이제 옷을 보니까 한국 상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경찰청에 그 사람들 지문 사진을 찍어서 급히 보냈고 안타깝게도 한국인이 맞았습니다. 사건이 발생된 다음 날 경찰청에서는 수사가 나고 그 프로파일러 감식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팀을 파견합니다. 특히 국가수 총기 전문가도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피해자 3명의 사인은 모두 두부 관통 총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이게 총창도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총알이 들어간 곳을 사입구라고 그러고요. 총알이 나간 곳을 사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이 사입구 주변에서는요, 모두 이제 화상 흔적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별 모양의 피부 파열이 있었습니다. 화상은 총구에서 분출되는 화염에 의한 것이고요. 별 모양의 피부 파열은 총구에서 발생하는 폭압에 의한 것인데 총구가 피해자들의 피부에 거의 밀착돼서 발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 셋 중에서 2명은 사출구가 사입구보다 더 높은 곳에 있거든요. 만약에 몸이 묶여 있어서 못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본능적으로 이 총구를 피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숙이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형태에서 발사가 되면은 사입구보다 사출구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3사람은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총격을 받았다는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피해자의 손목에 그리고 남성 피해자 중 한 명에는 발목에 포장용 테이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이나 팔다리, 특히 상체 부분에 멍과 피부까지 현상이 굉장히 많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피해자 중 2명의 목에서 각각 2개의 압박근이 확인된 겁니다. 끈으로 목을 조르는 흔적을 말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고문의 상흔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피해자들의 신원부터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2달 전에 필리핀으로 입국했고 한국에 있는 한 회사의 경영진들로 밝혀졌습니다.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 그 다단계 금융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 3명이 필리핀으로 온 것은 아주 은밀하게 몰래 도피한 거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청부 사례를 보면 현장에서 총으로 그 살인을 하고 그대로 이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한 걸까요? 이들에 대해서 아는 교민이 좀 드물었어요. 정말 어렵게 피해자들이 거주했다는 숙소를 알아내게 됩니다. 한참 저희가 탐문하다 보니까 2달 전 피해자들이 처음에 필리핀에 와서 집을 구할 때부터 같이 다니면서 도와줬다는 한국인 남자가 있다는 진술을 얻어냅니다. 어떤 사람이었나요? 인근 호텔에서 사설 카지노를 운영하던 박왕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정착을 도왔다고 합니다. 같이 살기도 했고요. 경찰이 본인을 찾는 걸 알고 박 씨가 직접 경찰을 찾아와서 만났다고 해요. 박 씨가 피해자들을 마지막으로 본 거는 사건 전날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한 9시쯤 마닐라에서 누굴 만나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3사람을 주변에 있는 패스트푸드점까지 태워다 줬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와서 잤다는 그런 진술이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때 피해자들 그 모두 집에서 입는 잠옷 차림이었어요. 특히 이제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속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박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닐라 시내로 누구를 만나러 갔다는 그 말하고는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죠. 그렇죠. 혹시 CCTV 같은 건 없었나요?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빌라 단지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평소 24시간 내내 왕복 오가는 차량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차량이 새벽 내내 여러 번 숙소를 들락날락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사탕수수 밭으로 가는 길에 있는 CCTV를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박 씨 차량이 주유소 CCTV에 포착이 된 겁니다. 사탕수수 밭으로 가는 시각이 새벽 4시 15분, 그리고 다시 숙소 방향으로 돌아온 시각은 새벽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됐다고 신고 전화가 들어온 게 새벽 6시 반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박 씨가 사탕수수밭 쪽에서 다시 숙소로 돌아온 직후에 발견이 된 거네요, 시신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 씨가 자취를 감춰버려요. 이게 사건 발생 한 이틀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은 박 씨의 운전사로 일하던 필리핀 남성으로부터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도피 도중에 한 고속도로에서 박 씨가 잠시 차를 세워달라 소변을 본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뭔가를 풀숲으로 던지는 모습을 이 운전자가 확인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달려가 봤습니다. 뭐가 혹시 나왔나요? 거기서? 박 씨가 버렸던 가방 속에는 4호 구경 권총, 그리고 소음기, 그리고 총알 4발이 나왔습니다. 박광렬이 도피 중에 버린 총이 발견되긴 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사된 탄환이나 탄피가 나와야 이 증거로서 효력이 생기는 거죠. 사건 현장에서 회수된 탄환이나 탄피에 생기진 이제 이런 흔적을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총에서 발사가 됐는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저를 비롯해서 이제 같이 이제 파견됐던 그 분들이 현장에서 탄환이나 탄피를 찾기 위해서 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에 사탕수수밭 진입로에서 탄피가 하나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탄피의 이제 격침원을 분석한 결과 박 씨가 이제 도피 중에 이제 풀숲에 던져버린 그 총에서 발사된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로 보면 갑자기 잠적해버린 이 박 씨가 살인범일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CCTV가 추가로 발견됩니다. 숙소 인근 한인타운의 한 주차장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내린 거잖아요. 숙소 거실에 있는 빈 콜라캔에서 지문이 5개가 나왔습니다. 3명의 피해자와 박광렬,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한 거죠. 한국에서 이제 신원 조회를 해보니까 김동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김동수의 출입국 조회를 해보니까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필리핀으로 입국을 했고 박광렬이 잠적하던 날 다시 한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럼 김동수가 그 공범 아닐까요? 사건 발생 8일 뒤에 경남 창원에서 이 김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바지하고 가방에서 전부 다 무연화약의 이제 성분인 니트로그리세린하고 니트로셀룰로즈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피 중인 박광렬이 아니라 김동수가 총을 쏜 건가요? 김 씨가 직접 쐈다라는 증거로는 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총을 쏜 사람도 그렇고 총을 쏘는 사람 옆에 이제 가까이 있어도 이 옷이나 신체에 묻게 됐죠. 정리를 해보면 박광렬과 김동수 둘 중에 누가 총을 쐈는지는 몰라도 김 씨는 그날 그곳에 분명 있었다는 거잖아요. 확실한 거는 박 씨하고 김 씨 둘은 이 사건의 공범이라는 거. 극구 부인하던 김 씨가 옷과 가방에서 화약 성분이 검출되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박광렬이 생활고에 시달렸던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1억 원을 줄 테니 필리핀에 와서 누구를 죽여달라, 그렇게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을 총으로 쏜 것도 역시 박 씨라는 거고요. 범행에 대해 박 씨와 주고받은 문자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휴대전화를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강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국제범죄수사대하고 수중범죄수사팀에서 강바닥을 이제 샅샅이 수색을 합니다. 뭐야, 근데 찾았어요, 저거? 저걸 진짜 우와. 찾은 거예요? 형님, 내일은 실망 안 시키겠습니다.
그래야 일찍 자, 문자 지워. 확실히 박 씨가 시킨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당시 옷장 안에 금고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박 씨가 피해자들을 폭행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2시간이 넘게 피해자들을 폭행했던 박 씨와 김 씨는 새벽 4시경에 피해자들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사탕수수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박 씨는 차례로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 사탕수수밭은 채취할 때쯤이나 그 농부들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범인들은 아마 그거를 노리고 사탕수수밭에다가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필리핀의 더운 날씨하고 합쳐서 아마 3일만 지났어도 부패가 심해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을 겁니다. 김 씨는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을 확정받습니다. 악마 같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잡죠? 경찰은 그 당시에 박광렬이 만나던 필리핀 여성에 주목을 하게 돼요. SNS를 뒤졌는데 이제 거기에서 경찰이 단서를 얻게 됩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팔에 문신 한 네. 남자가 앉아있잖아요. 네. 네. 이게 박광렬이에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접시 위에 냅킨이 있잖아요. 빨간 네, 네. 글자 적혀 있어요. 콘도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SNS 사진이라는 게 찍고 나서 바로 올리는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에 SNS 알림이 다시 울립니다. 아, 어디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침구가 파란색인 게 좀 특이해요. 침구 색깔, 방에 걸린 물결무늬 커튼, 또 지인들의 증언 등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들이 있는 호텔을 경찰이 특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달려갔죠. 근데 문제는 호텔방이 1000개는 됐다고 그래요. 1000개. 경찰들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결국은 박광렬을 검거했습니다. 박 씨를 연행한 필리핀 경찰 말에 따르면 박 씨가 이랬다는 거예요. 200만 페소를 줄 테니 풀어주세요. 한화 5천만 원 정도 돼요. 큰 돈이네. 뒷돈을 주고 이제 달아나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됐죠. 야, 근데 진짜 뻔뻔하네. 사실 그 돈이 그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 아닙니까? 체포된 지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박광렬이가 천정을 뚫고 지붕을 통해서 탈출을 해버린 겁니다. 임시 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CCTV가 있긴 하지만 그 현지 안에서 생활은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당구도 치고 뭐 필요하면 음식도 배달해 먹고 그게 경찰 캠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장 경찰이 감시하고 있는 데다가 담장이 한 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탈옥은 어렵습니다. 그 사이에 뇌물로 누군가를 포섭을 했나 보네요. 박광렬의 탈옥 생활은 다행히 3개월 만에 끝이 납니다. 필리핀 북부의 한 아파트에서 박광렬을 다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교도소에 이송 수감됩니다. 그런데 수감된 지 2년째 되는 어느 날 박광렬이 두 번째 탈옥에 성공합니다. 필리핀 법원으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자주 다녔어요. 그 중간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 창문으로 도망을 갔는데 미리 준비해 둔 차량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한국의 요청으로 필리핀 경찰에서 전담팀을 꾸려서 활동을 했는데 1년이 넘도록 그의 행적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도 박 씨의 존재가 점점 잊혀지던 어느 날 그는 상상도 못했던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오늘 체포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유통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황하나의 지인으로 드러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국내 마약 유통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마약을 유통한 종책이 바로 이 바티칸 킹덤이었습니다. 박광렬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바티칸 킹덤은 근거하고 보니까 26살 된 마약 초봉이었습니다. 분명 뒤에서 그물급 상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바티칸을 추궁해보니 그게 바로 마약왕 전sek인 박광렬로 알려졌습니다. 야, 근데 박광렬은 지금 도주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와중에 어떻게 마약왕이 된 건가요? 두 번째 탈옥을 한 이후에 마약왕 전sek이라는 이름으로 필리핀에서 제조한 마약류를 국제 택배나 인편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보냅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바티칸 킹덤 같은 중간 판매책을 모집합니다. 바티칸 킹덤이라는 이름도 실제 마약왕 전세계의 박광렬이 붙여줬다 합니다.
박학렬은 국내 총책들에게 그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홍보라든지 유통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고요. 또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그룹 조직을 강범위하게 키워나갔던 겁니다. 근데 원래 박광렬이 탈옥하기 전에는 마약을 다룬 적이 없지 않나요? 필리핀에서 오랜 수감 생활을 통해서 마약 루트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럼 박광렬은 지금도 검거를 못한 상황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국내 총책 그 바티칸 킹덤을 검거했을 당시에 박광렬도 필리핀에서 검거가 됩니다.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머리도 많이 빠졌는데? I only little can understand English. 완전 폭삭 늙은 느낌이고 눈도 완전 풀려 있어요. 필리핀 대법원은 지난 2022년 박학렬에 대해 다량 살인 혐의로 60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작년 저희들이 진짜 충격적인 어떤 첩보를 하나 입수하게 됩니다. 네.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광렬이 텔레그램 닉네임을 바꿔가면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판매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교도소에서 그게 가능한 건가요? 박광렬이가 수감돼 있는 뉴 빌리비드 교도소는 그냥 테두리만 쳐놓은 범죄자 마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제도자들은 매우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방에 벽걸이 TV, 에어컨, 기포가 나온 욕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설치해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박광렬 같은 경우는 교도소 최고의 VIP라는 겁니다. 개인 휴대폰으로 여자친구도 부르고요.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아주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광렬이 한 달에 거래하는 필로폰의 양만 한 60kg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합니다. 한 300억 원에 달하는 양인데 유통비나 관리비를 빼더라도 한 달에 한 1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짜 큰 돈이다. 필로폰 1g당 미국 시세가 44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은 13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50달러, 하나로 한 60만 원 정도 상당이죠. 시세 차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국으로 마약 10개를 가지고 들어와서 공항에서 한 9개가 적발되더라도 하나만 통과하면 남는 장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분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렬 같은 범죄자가 뒤에 숨어서 마약을 유통하고 있는 한 마약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해결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오히려 필리핀 교도소가 이 박광렬을 비호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얼른 한국으로 좀 송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현재 박광렬은 필리핀에서 60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한국과 필리핀이 맺고 있는 범죄 인도 조약에 따르면 현지에서 박광렬이 받은 형의 집행이 모두 종료되어야 한국으로의 인도가 가능합니다. 60년 다 살아서 송환이 된다는 건 사실 살아있을 때 불가능하잖아요. 경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악의 근원이 그대로 있는 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가적으로 꼭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임시 인도 조치라는 게 있어요. 네. 필리핀에서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우리 쪽으로 이 사람을 보내달라는 요구예요. 박광렬에 대한 범죄인 인도는 경찰 단계가 아닌 법무부와 외교부가 함께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광렬은 지금도 필리핀 감옥의 그야말로 VIP입니다. 살인자의 마약왕인 그의 죄를 우리가 묻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최선일까요?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칩니다. 한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침대 위에 나체 상태의 여성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화재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불이 났을 때 호흡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데 왜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석 달 뒤죠. 정말 성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